제가 주로 이제 인문학 관련 글들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뭐 책도 이제 많이 썼지만, 뭐 역사라든지 문학이라든지 특히 이제 영화 관련, 그 다음에 이제 문화 관련으로 이제 문화신학 시리즈 책도 이제 많이 썼고, 그래서 이제 인문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정재영 교수님이 종교인문학 아카데미에서 이제 종교인문학이라는 이제 새로운 키워드를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다음에 이제 네이밍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우리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종교는 뭐 제가 또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인문학에 대한 내용들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 두 개를 이제 결합했던 용어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또 그동안 제가 고민하고 있던 것들을 좀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 멀리 이제 부산에서 따뜻한 나라에서 지금 서울 도착하니까 굉장히 춥더라고요. 또 날씨도 이제 맑았는데 여기는 좀 뭐 비도 오고 굉장히 이제 뭐 빨리 이렇게 멀리서 달려왔는데 함께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부산에 이제 이런 인문학 모임을 이제 만들려고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이제 서울에도 이런 모임들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뭐 원고가 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원고는 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파워포인트를 중심으로 조금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자부하는 그림인데, 만약에 인문학의 노벨상이 있으면 이 그림 하나로 인문학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와 철학, 세상의 모든 인문학을 다 결합했던 이 그림입니다. 제가 만든 건데, 이제 플라톤 철학, 그 다음에 뭐 니체, 나름대로 또 뭐 기독교, 불교 다 종합해가지고 만든 그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인문학의 내용은, 종교 인문학의 핵심은 이제 고향 찾기라고 보는데, 이 플라톤의 이 에르 신화에 나오는 이 그림 하나를 제가 좀 소개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제목처럼 문학에 치유하는 힘으로서 공감을, 이제 시적 정의, 마사 누스바움의 이제 책 제목이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카타르시스, 고대 그리스 비극이라든지,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통해 가지고, 또 거기에다 이제 요백 비극까지 좀 이야기를 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이제 목차를 한번 보면은, 원래 이제 인문학의 흐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의 시작이라는 것이 우니베르시타스라는 라틴어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곳에서 배웠던 과목들이 뭐냐면은 아르테스 리베랄레스라고 이 뭐 자유인들이 배우는 뭐 자유교양 뭐 이런 느낌인데, 요거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종교 인문학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고양 상실, 우리 하이데거가 뭐 얘기하는 게 이제 하이마트 로지카이트라는 고향을 상실했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제 고향을 찾아가는 거겠죠. 이걸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종교 인문학의 핵심들을 한번 좀 제안을 하고, 그리고 고향을 찾기 위해서 영화하고 연결을 하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핵심적으로 얘기할 거는 인문학의 치유 가능성, 문학의 시적 정의와 카타르시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교 인문학의 과제를 조금 제안하는 이제 첫 시간으로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종교와 과학, 그 다음에 종교와 철학, 우리 아까 헤겔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또 헤겔 전공자가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교 인문학의 큰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좀 이렇게 순서들이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따라오시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유용한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십자군 전쟁 당시에 성지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온갖 폐륜을 저질렀지만, 그 야만의 온전길 끝에서 유럽이 만난 것은 지금 이슬람 문명이죠. 그 이슬람 문명에 가지고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럽이 이제 자연과학적인 지식을 통해 가지고 지금 오늘날 4차 산업혁명까지 유럽이 지구촌에 이제 강자로 대두하게 되었었는데, 그런 중세의 종교적 미몽에서 깨어났던 내용들이 뭐냐면 바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을 이야기하는 플라톤의 철학, 그래서 그림에 보면은 이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에 보면 이 중간에 보면은 플라톤은 손을 위로 하고 있고, 여기 들고 있는 책은 티마이오스라는 천문학 관련 책입니다. 하늘 이야기를 하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을 아래로 하고 있고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땅의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정치학이라든지 생물학이라든지 윤리학이라든지 이런 땅의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죠. 물론 이제 플라톤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제자이긴 하지만 플라톤의 사상을 영향을 받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쉽게 이제 나누어 가지고 중세는 이 플라톤 철학을 흡수를 하죠.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때 중세 초창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난 철학이 어디로 가냐면은 아랍권으로 가죠. 그래서 아랍권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통해 가지고 자연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합니다. 그 아랍이 조선 시대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조선 초기에는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하죠. 세종대왕 당시에 굉장히 발전했던 게 아랍하고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성리학을 통해 가지고 자연과학적인 거라든지 그 다음에 아랍하고의 어떤 교류 단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서 자연과학의 이제 문을 이렇게 닫아버린 것들이 있는데 서양의 두 철학자가 하늘과 땅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사상을 펼쳤는데 제가 이제 이 인용에 보면은 이 정도전의 이야기를 이제 인용을 했었는데 1월 성신은 하늘의 문이요 산천초목은 땅의 문이요 시서예약은 사람의 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월 성신은 어떻게 보면은 플라톤의 어떤 뭐 관심 분야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산천초목이라든지 시서예약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관점이 아닐까. 우리 이제 선조 중에 정도전이 이런 큰 스케일로 이렇게 보내주었고, 여기에 나오는 인간의 문의가 바로 인문학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인문 정신이 바로 되어야만이 여기 보면은 인문이 그 도를 얻으면 시서예약의 가르침이 천하에 밝아서 일월성이 순조롭게 행하고 만물이 골고루 다스려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380년경에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이 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금소로 인정이 되어가지고 유럽 기독교권에서는 읽히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그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을 보면은 이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곡론, 코메디 이걸 읽으면 그 책 밑에 독을 발라가지고 이 책을 넘길 때 침을 바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 죽게 되어서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그 범인을 찾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곡론이 이제 금서가 되었다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중세 때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금서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랍권에서 꽃을 피웠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이 유럽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서 새로운 사상이 되죠. 그게 르네상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했고, 방랑하는 지식인들이 생겼고, 이들 속에서 개인이 깨어났고, 근대적 개인의 맹아가 뿌리 내리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그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이제 태동한 것이 뭐 이렇게 좀 나이브하게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제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열정의 집합, 공부에 대한 열망으로 들끓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니베르시타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유니버시티의 그 어원이 되죠. 종합 공동체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지금 오늘 우리들처럼 삶의 열정, 진리에 대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카페든 광장이든 거리든 뭐 하숙집이든 모여가지고 함께 토론하고 거기에 앞선 선생이 있으면 불러가지고 함께 나누었던 것들이 대학의 시작이었고, 이때 가르쳤던 내용이 뭐냐면 인문 교양 과목 아르테스 리베랄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7과목이 있는데 이게 뭐 그래머라든지 문법이라든지 논리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사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기하학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천문학, 이게 인문 교양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인문 교양하면은 우리 동양 전통에서 문사철로 이야기를 하는데 수학이 빠지면 안 됩니다. 천문학이 빠지면 안 돼요. 그죠? 그다음에 기하학이 빠지면 안 돼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 종교 인문학의 문제라기보다는 인문학의 문제가 인문과학하고
자연과학하고 나누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과학적인 기본적인 상식 위에 인문학이 서게 되면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는데, 오늘날 종교도 마찬가지고 인문학도 마찬가지고 자연과학적인 사유, 최근에 이제 양자역학이라든지 이런 사유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문학적인 사유와 비슷해요. 다음 시간에 아마 또 그런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실 텐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르테스 리베랄레스 이 7과목에 대한 내용들이 충실히 이제 쌓여진 다음에 법학이든 철학이든 신학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인문학, 제대로 된 종교 인문학, 제대로 된 종교, 제대로 된 학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의 위기는 인문교양이라는 기초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기고, 이단들도 마찬가지, 종교인들 중에 정말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바로 이러한 아르테스 리베랄레스 기본 교양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론을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종교 인문학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제가 고민을 했던 내용이 뭐냐면, 인문학과 종교의 핵심, 즉 종교 인문학의 핵심은 저는 이제 고향 찾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이제 선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 나름대로 신학을, 종교를, 그 다음에 인문학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결국은 고향 찾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고향 찾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영화 관련 책을 한 4-5권을 이렇게 썼기 때문에 영화 이야기는 또 문학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화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고향 찾기는 제가 이제 로즈버드라고 이게 장미 꽃봉오리, 이제 요 얘기를 제가 꼭 이제 하고 싶은데, 영화사에 있어서 최고의 영화를 오선 웰즈 감독의 시티즌 케인을 꼽습니다. 시민 케인. 그러니까 100대 영화 가운데 제일 넘버원이 바로 시민 케인인데, 이 영화에 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조선일보 사주, 언론사 갑부, 엄청난 부를 소유했던 케인이 영화의 첫 장면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로즈버드 하면서 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이고 권력을 가졌던 밤의 대통령인데, 이 케인이 죽으면서 했던 말이 로즈버드니까 이 로즈버드가 뭔지 찾는 게 바로 이 영화입니다. 계속해서 로즈버드를 찾는. 그래서 가장 잘 만든 영화가 로즈버드를 찾는 영화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영화도 그 영화의 로즈버드를 찾으면은 영화를 제대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알고 보니까 로즈버드는 뭐냐면 케인이 어린 시절 타고 놀던 눈썰매 상표 이름이 로즈버드였던. 그러면 케인이 이 영화의 핵심은 뭐냐면 케인이 온갖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다 누렸지만 결국은 죽을 때가 되니까 뭘 생각했냐면 어릴 때 뛰어놀던 그 고향을 생각한 거죠. 그 로즈버드가 뭘 상징하냐면 고향을 상징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이 로즈버드 고향 찾는 것, 이게 케인, 이 시티즌 케인에서 나오는 핵심이면 인문학도 결국 고향 찾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결국은 고향을 찾는 거고, 영화도 고향을 찾는 거고, 모든 것들은 다 고향을 찾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로즈버드 이제 이야기하니까, 제가 영화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로즈버드는 영화에 나오는 핵심 사물입니다. 그래서 아까 케인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이 눈썰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도 어떻게 보면은 고향 찾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이창동 감독의 나오는 이 영화의 로즈버드도 저는 이제 손이라고 봅니다. 손. 다른 예를 들어 이 영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순수했던 영호라는 청년이 강주에 가서 진압군으로 여고생을 잘못해서 총으로 쏴 죽여버리죠. 피 묻은 손을 보여줍니다. 살짝. 그 다음에 영호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 타락합니다. 타락해가지고 형사가 되어서 뭘 하냐면 운동권 학생 이제 고문을 해요. 고문을 할 때 이 학생이 똥을 지립니다. 손에 피 묻은 피 묻은 게 아니고 똥 묻은 손을 이렇게 살짝 보여줘요. 그 다음에 영호는 이제 계속해서 타락하죠. 돈을 받는 손, 옆집 여자를 희롱하는 손,
그러다 결국은 순수했던 박하사탕 시절에 그 순수함을 찾기 위해서 나 돌아갈래 하면서 기찻길 앞에서 이렇게 자살하는 그런 장면인데, 결국 순수했던 손이 타락하는 그 내용이고, 결국은 영어도 돌아가고 싶은 것은 순수했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인문학은 영화도 마찬가지고 순수했던 그 시절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다. 종교 인문학도 마찬가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즈버드 얘기해서 저는 참 이 영화 갖고 얘기하는 게 더 이제 흥이 나는데, 아무튼 이 김지훈 감독의 밀정이라는 거는 핵심은 뭐냐면, 여기 로즈버드는 발가락입니다. 실제로 이제 김상옥을 독립투사 김상옥을 이제 모델로 해서 했던 건데, 영화에는 이제 김장옥으로 나오지만 처음에 김장옥이 이 친일파였던 송광호가 이제 쫓아오는 거죠. 그리고 총에 맞아가지고 발가락이 잘립니다. 그 발가락을 친일파였던 송광호가 계속 가지고 있어요. 영화의 마지막에 얘가 이 송광호가 이제 친일파에서 독립투사로 바뀌면서 친일파를 암살하면서 그 발가락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 발가락이 딱 2번밖에 안 나오지만 이 영화를 끌어가는 핵심 키워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로즈버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이든 사건이든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 그래서 로즈버드를 찾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뭐 본질을 이제 잘 파악할 수 있겠죠. 뭐 발가락이고, 괴물은 제가 그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 보면 항상 비가 내비, 그리고 항상 굴이 있습니다. 우리 괴물도 마찬가지, 살인의 추억도 마찬가지고, 마두도 마찬가지고, 항상 비와 굴이 내리는데, 제가 그 논문에도 그렇게 썼는데, 봉준호 감독은 비와 굴을 통해서 비굴한 한국인의 초상을 굉장히 잘 보여줘요.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그런 게,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죠. 우리 그 기생충에도 보면 비가 나오기도 하고, 반지하를 굴처럼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고, 너무 단순한 이제 이 로즈버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즈버드를 통해 가지고 고향 찾기가 종교 인문학이라면, 뭐 이건 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고, 결국 종교 인문학의 핵심은 고향을 찾는 건데, 스포츠의 야구도 마찬가지죠. 야구. 그래서 미스터 코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우리 변희봉, 요번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변희봉 선생님이 주인공 웨이웨이 할아버지로 나오면서 야구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야구는 홈, 집에서 출발해서 다시 1루, 2루, 3루, 그리고 다시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 그 얘기 딱 듣고, 이 야구야말로 정말 인문학적인, 인문학의 핵심을 보여주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셨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가셨던 것 같은데, 이게 인문학의 본질이고, 그러면 서양의 최고의 고전은 뭐냐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하고 오디세이입니다. 서양 문학의 최초의 어떤 서사시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도 뭐냐면, 일리아드에서는 아킬레우스나 오디세우스를 통해서 트로이를 정복하죠.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오디세이에서는 오디세우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고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종교 인문학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거는 나중에 제가 앞으로 다시 보도록 하고, 오디세우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지옥인 하데스에서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만납니다. 물어봅니다.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고. 그러자 이 예언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 오디세우스야.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넌 결국 이타카,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아들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아는 고향에 도착한 넌 다시 네가 아는 고향을 떠나야만 너의 진정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이타카로 돌아가면 끝인데 거기가 진정한 고향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정한 고향이 그럼 뭘까? 하이마트가 뭘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되었었고,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뇌가 형성된 어린 시절, 그때가 이제 고향에 가면 우리가 이제 친근하게 느끼잖아. 그죠? 그거는 이제 어릴 때 우리 뇌가 친근하게 느꼈던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내각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거기가 이 고향일까? 우리 이제 N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억 저장 장소, 거기가 고향일까? 아니면 우리 소울처럼 영원히 가는 이제 고향이 있지 않을까? 상상력을 이제 발휘해서, 뭐 성경적인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고향이 없음을 오디세우스 이야기를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시가 비추한 천상병인데,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 기도하다 하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시 세상을 떠나서 잠시 이 땅에 와서 살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실낙원을 했으면 다시 낙원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 형이상학의 큰 틀이고, 그 다음에 오디세우스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던 고향 찾기가 종교 인문학의 핵심, 종교의 핵심, 인문학의 핵심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데, 이거를 이제, 뒷받침해주는 철학 이론이 뭐냐면, 바로 우리 플라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 에르시나의 그 깊은 뜻을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플라톤 철학의 이 국가론을 통해 가지고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 정도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더 깊은 이야기가 바로 이 10권, 마지막 10권에 보면은 에르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에르시나 이야기를 뭐 인용을 해왔는데, 여기 보면 우리 3페이지에 보면 각주 3번에 제가 국가론 책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아예 인용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제 뭘 이야기하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각주 3번에 에르의 이야기라네. 그는 전사했네. 그리고 열흘 후에 그의 시체가 발견되었지. 땅에 묻으려고 고향으로 운반해 갔네. 그 후 12일 만에 일어난 이야기라네요. 에르는 누구냐면 그리스 병사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에르를 사람들이 이제 화장을 하려고 딱 화장을 하려고 하는데, 죽었던 에르가 다시 깨어납니다. 깨어난 다음에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플라톤 국가론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번역된 거를 인용한 건데, 자, 그의 말은 이러했네. 영혼이 육체를 떠난 후에, 굉장히 과학적이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는 다른 많은 영혼과 함께 길을 떠나 드디어 어떤 이상한 곳에 도착했네. 그곳에는 대지에 2개의 구멍이 나란히 뚫려 있고, 대지에 2개의 구멍이, 이 그림에 보시면 2개의 구멍이 대지에 뚫려 있고, 자, 제가 이걸 보고 그린 그림입니다. 이 맞은편의 하늘에도 2개의 구멍이 뚫려 있었다네. 그 그림 보이시죠? 그죠? 2개의 구멍, 땅에 2개의 구멍, 하늘에 2개의 구멍. 자, 그 다음, 이 하늘과 땅의 2 구멍에는 재판관들이 앉아 있었는데, A, 지금 3명의 재판관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모이라. 그 다음에 그들은 그곳으로 오는 사람들을 차례로 재판해서 판결을 내린 후에 의로운 사람에게는 그 판결 내용을 기록한 표지를 앞에 달아 오른쪽으로 승천하게 하고, 오른쪽 위쪽. 이 성경 마태복음 28장입니까? 나오죠. 그죠? 양의 무리, 뭐 염소의 무리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오른쪽 위쪽으로 승천하게 하고 부정한 자는 왼쪽으로 땅에 내려보내도록 했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인용을 하면 중략 다음에 보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형이상학 이야기를 지금 이제 쫙 얘기를 합니다. 이걸 제가 다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자,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이야기를 믿는다면, 에르가 보았던 자기가 죽어서 보았던 요 세상을 믿는다면, 그것은 또한 우리를 구제할 걸세. 그리고 우리는 레테의 강을 무사히 건너 영혼을 세속에 더럽히지 않게 될 걸세. 그러나 만일 내가 말하는 대로 영혼은 불사의 것이며 악도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늘의 길을 고수하고 모든 일에서 뭐를 쫓아야 돼요? 정의와 덕을 쫓아야 하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와,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면 이제 깨달은 게 이제 뭐냐? 바로 이제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에르 신화에는 요 정도 형이상으로 나오지만, 파이드로스라든지 파이돈이라든지 다른 플라톤 저서를 보면은 조금 더 이제 보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보충해가지고 제가 논문으로 썼던 건데,
정말 기대하기는 노벨 인문학상이 있어서 제가 이 그림 하나로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설득이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요 내용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 논문에 나왔던 것들을 이제 쭉 인용을 해놨는데 여러분 각주에 보면은 몇 번에 나와 있냐면 각주가 아니고 내용에다 제가 이렇게 쓴 것 같아요. 4페이지 한번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죽게 되면 여러분 한번 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긴 통로를 향해서 쫙 빠져나갑니다. 그거는 과학적이에요. 왜냐하면 영혼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죠? 영혼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은 뭐예요? 쫙 빠져나간다기보다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가요. 우리는 지금 중력 때문에 이렇게 서 있지만 영혼은 중력이 있기 때문에 쫙 빠져나가죠. 그게 이제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우주 공간으로 갈지. 그러니까 원소의 차원으로 원자의 차원으로 떨어져 버리면 우리는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화장을 하고 다 재가 되어도 그 원자의 차원에서는 우리의 구성 요소들은 원자의 차원에서 남아 있습니다. 저 우주로 나가든지 아니면 지구에 있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데 아무튼 영혼이 죽으면 긴 통로를 통해서 쫙 빠져나가요. 그런 게 이제 죽었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빠져나가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4개의 강을 지납니다. 하나는 비통강. 왜 내가 죽었을까? 막 비통하고. 두 번째 강은 뭐냐면 시름이 앓는 겁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막 시름.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슨 강이냐면은 불의 강을 지나면서 여기 시름하고 고통받았던 것들을 다 지웁니다. 마지막 4번째 강이 무슨 강이냐면 그 유명한 레테의 강을 딱 지나요. 다 잊어버리는 거죠. 내가 죽은 것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망각의 강을 딱 지나가죠. 그래서 우리 키라보로 진리가 뭐냐면 레테의 그 부정어가 뭐냐면 앞에다 A를 붙여요. 그죠? 알레테이아가 진리입니다. 그러면 그리스 사람들은 진리가 뭐냐면 비망각하는 거. 잊어버리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느냐? 이렇게 망각의 강을 지나서 쭉 올라가면 3명의 심판관이 있고 이 심판관에서 네가 이 세상 살 때 도덕적으로 살았느냐, 정의와 덕을 구했느냐, 필로소피아 했느냐, 철학적인 삶을 살았느냐, 지혜로운 삶을 살았느냐, 오케이. 그러면 너는 오른쪽 위로 엘리시온으로 가. 이겁니다. 그 다음 네가 이 세상 살면서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고 그리고 지혜를 사랑하지 않고 악하게 살았느냐? 그러면 너는 왼쪽 밑으로 가되 스틱스 강을 지나서 하데스가 있는 타르타로스로 가. 이게 심판입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1000년 동안 이 여행을 해요. 1000년 동안 살다가 다시 윤회를 합니다. 이 통로 C가 뭐냐면 윤회의 통로예요. 그래서 에르가 죽은 다음에 이걸 경험하고 다시 윤회의 통로로 다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에르가 내가 본 사후 세계를 쭉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우리의 뭐 옛날에 종교 뭐 이상한 사이비들이 보면 내가 본 천국에 뭐 금도 있고 뭐 다이아몬드도 있고, 그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도덕적인 삶을 살았거나 지혜로운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엘리시온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엘리시온. 그래서 엘리시온은 아까 제가 이제 엘리시움이라는 영화를 이제 여기 보여줬었는데, 상상력을 더 발휘하면 우리가 이제 과학이 더 발전하게 되면 아마도 이 지구 위에 거대한 우주 정거장에 이 라틴어입니다. 이건 엘리시움, 영화도 있긴 한데 엘리시온은 히라보고 엘리시움은 라틴어인데 같은 말입니다. 이런 거대한 우주 정거장이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사람들이 가는 장소. 원래 엘리시온이라는 말은 그리스 사람들 중에 마지막으로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저기 뭐 제주도 정도 이렇게 떨어진 섬에 가서 살다가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개념이 어떻게 바뀌냐면 사후 세계로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엘리시온. 그러면 이 개념을 과학적으로 상상해 보면은 엘리시움이라는 영화에 보면 지구 위에 거대한 우주 정거장, 이렇게도 이제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와 과학이라는 것들이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만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한번 발휘할 수 있겠고. 자, 이렇게 쭉 가는데
중요한 거는 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제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여러분들 익숙할지 잘 몰라서 제가 여기 적어 놓았는데 4페이지에 한번 보죠. 자, 플라톤의 파이드로스를 이렇게 보면 엘리시온으로 가는 두 가지 방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에로스. 에로스는 상승하는 힘입니다. 우리 이제 에로스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그 기간토라고 이 거인족들을 이제 제우스가 반을 쫙 자르죠. 반으로 잘려졌던 얘네들이 다시 이렇게 붙으려고 하는 힘을 이제 에로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철학적으로는 에로스는 뭐냐면 상승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플라톤 철학에 보면 하늘을 보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상승하는 힘, 어디로? 엘리시온으로 가는 상승하는 힘. 그 힘을 누가 주느냐면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4명의 그리스 신들이 줍니다. 그 신은 명지적 에로스, 제우스. 그죠? 지혜로 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투쟁적 에로스, 아레스. 그죠? 군인, 왕적 에로스인 헤라, 봉헌적 에로스인 아폴론, 종교적 헌신. 이런 노력이 있으면 내가 엘리시온으로 갈 수 있어. 천국으로 갈 수 있어. 극락으로 갈 수 있어. 뭐 이런 얘기고. 반면에 또 하나 신이 나에게 주는 광기가 있습니다. 테이아 마니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이 나에게 광기를 주는데 이 광기가 우리 이제 정말 미치는 것보다 신적 광기라는 것은 굉장히 황홀경이라든지 좀 달라요. 그냥 미치는 거하고 다릅니다. 마니아라는 게. 신이 나에게 주는 이 광기를 통해서 엘리시온으로 갈 수 있는데, 그거는 여기도 또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폴론의 예언과 전복을 얘기하는 아폴론이 주는 광기가 있고, 디오니소스의 제의적 정화적 광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 디오니소스 신화가 기독교에서 굉장히 많이 받아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넘어서기도 했지만, 디오니소스 이 축제, 그리스 신화에 나중에 비극할 때 나오기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뮤즈 여신의 음악 시적 광기. 이게, 그래서 뮤즈 여신은 여러분 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는 분들은 굉장히 재미있을 텐데, 제우스가 올림푸스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3번의 전쟁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타이탄과 전쟁하죠. 티타노마케이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삼촌뻘이죠. 티타노마케이아에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기간토마케이아, 거인족들하고 싸워서 주도권을 잡고, 세 번째는 타이푸노마케이아라고 이 지중해 지역의 태풍하고, 그러니까 자연과 싸워서 이기는 거죠. 기간토는 이주민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타이탄은 자기 윗대, 앞선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연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올림푸스의 주신이 되는데, 그 티타노마케이아 타이탄들을 제거한 다음에 뭘 하냐면, 내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무네모시네라고 기억의 여신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9명의 여신을 낳습니다. 그게 뮤즈 여신. 우리 라틴어로는 이제 무사히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정시, 뭐 비극, 희극, 천문학, 이 9명의 여신을 딱 출산한 다음에 그 여신이 자기가 이겼던 티타노마케이아의 그 승전가를 부르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자, 이 뮤즈 여신이 주는 광기, 그걸 우리가 이제 뮤직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뮤직이라는 말이 이제 기원이 되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게 있고, 신이 주는 광기로 내가 엘리시온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의 타력권, 불교의 자력권, 물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이제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르 신화를 통해 가지고 종교 인문학의 핵심을 이렇게 저는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또 제안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 인문학의 치유 가능성입니다. 인문학의 치유 가능성, 우리가 이제 문학, 역사, 철학 중에 저는 이제 문학의 관점을 이렇게 주긴 하지만, 그래도 역사하고 뭐 철학은 정말 간단하게,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간단하게 언급하고 문학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역사의 치유 기능은 재해석입니다. 재해석. 가령 예를 들면은
역사라는 것은 제가 요 뒤에 보면 요 광주 5.18 민주항쟁 이렇게 썼었는데 김영삼 대통령 이전에는 5.18 사건을 뭐 폭동 뭐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김영삼 대통령 때 여기를 민주항쟁으로 이제 개념을 바꿨죠. 그러니까 과거에 벌어졌던 역사를 재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것을 역사의 치유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에 대한 내용들은 재미있는 내용인데 단군 신화를 이렇게 보면 단군 신화가 문헌으로 기록된 것이 언제냐면 일현 스님의 삼국 유사에서 문헌으로 기록되죠. 일현 스님의 연도가 언제냐면 1206년경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고조선이 생긴 거는 기원전 2333년에서 뭐 한 108년경. 그러면 한 2000년 정도 더 되죠. 뭐 한 터울이 있는데 문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은 삼국 유사고 그러면 왜 이게 문헌으로 기록되었을까? 딱 고민을 해보면 이 당시 일현 스님 당시의 고려 분위기를 봐야 돼요. 그때 고려는 몽골의 동생 나라였고 그 다음에 최신 무신 정권이 아주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라 부흥운동, 고구려 부흥운동, 백제 부흥운동이 막 펼쳐집니다. 그때 이 고려의 지도층들이 뭘 생각했냐면 이렇게 통합 이데올로기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 통합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고민 하에서 저기 북방 쪽에서 내려오는 구전설화 가운데 단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 한반도를 하나로 고려를 하나로 묶을 수 있겠구나. 통합 이데올로기죠. 그러면 과거의 객관적인 사실이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현재 상황 속에서 과거의 사건을 재해석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역사학을 공부할 때 레오폴드 폰 랑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이제 프로이센 국가가 막 역사를 막 자기 마음대로 위조하는 거예요. 팩트가 이건데 국왕 마음대로 막 바꿔버려. 그래서 이 랑케가 역사의 아버지인 랑케가 역사는 사실 그대로를 기술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드워드 카 같은 경우는 역사란 것은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우리가 이제 역사 전쟁을 또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인물을 지금 현재의 정치적인 입장으로 재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치유를 받기도 하지만 오히려 고통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홍범도 장군이 뭐 그런 이야기이긴 한데. 자, 그 다음 두 번째, 철학은 인문학의 치유 가능성 중에 뭐냐면 바로 비판적 기능입니다. 비판적 기능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죠. 그래서 비판적 사유를 통해서 과거의 잘못된 관습과 굴레에서 벗어나고 신화적 사고인 미신과 종교적 허상, 사회의 나쁜 인식에서 벗어나는 게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한나 아렌트가 썼던 책이지요. 거기에 나오는 이가 누구냐면 제가 이 얘기할 때는 항상 얘기하는 유대인 어른과 아이들을 희한하게 많이 죽인 놈. 이게 아이히만이죠. 이 아이히만이 유대인들을 이제 죽일 때 어떻게 하냐면 말을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가령 예를 들면 살인이라고 하지 않고 그 청소라고 말을 바꿔버리고 혹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막 신음소리를 내죠. 막 고통소리를 내면 그거를 신음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소음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소음으로 바꿨기 때문에 소음을 없애는 게 맞고 청소는 좋은 거니까 맞고 이렇게 말하기의 무능성, 생각하기의 무능성, 타인의 입장에서 공감의 무능성 때문에 이 아이만은 그냥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한 거죠. 비판적인 기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타인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유하는 게 비판적 기능인데 오늘 우리는 이제 이런 비판 기능들을 많이 상실해 버린 거죠. 그래서 철학의 비판 기능이 바로 인문학의 치유 가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제가 본론 이야기 조금 한 20분 정도 하고 좀 우리 주고받고 이제 좀 이렇게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학의 치유 가능성은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봅니다. 물론 기본은 우리의 주제와 맞게끔 공감의 종교 인문학인데 공감.
아까 철학의 비판적 기능 이야기했을 때 타자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건데 이 공감 치유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적 정의, poetic justice, 두 번째는 카타르시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감하게 되는 거죠. 시적 정의라는 것은 이 마사 누스바움이라고 시카고 대학의 법학 전문대학원의 윤리학 교수이기도 하고 한데 이분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 지금 가져오려다가 말았는데 좀 읽어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번역이 잘못됐는지 하여튼 좀 읽어내기는 힘들고 조금 이제 문체를 좀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다 이렇게 소개하기보다는 이 마사 누스바움 교수가 시카고 대학 법학과 학생들하고 뭐를 읽느냐면 소포클레스, 그죠? 플라톤, 세네카, 디킨즈 문학 작품을 읽고 고전 철학을 막 읽는 비극 작품을 읽고 왜 변호사나 재판관 혹은 정치인이 될 학생들과 문학 작품을 읽었을까? 소설은 우리에게 타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소설 읽으면서 추측하는 거죠. 이 사람의 삶을 내가 상상하면서 그리고 공감하고 감정이입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을 반추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결정할지 고민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시적정인데 공감의 경험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문학적 상상력이 결국 정의로운 공적 담론과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 요소가 되는지를 밝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상으로 이끌지만 이 공상이 독자들에게는 자신이 속한 세계 너머의 삶들, 경제적 합리성이 숫자로만 제시하는 그 사실들에 다가설 수 있게 하고 그 다음 그것들을 단순한 사실이 아닌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과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하죠. 이게 바로 마사 누스바움 교수의 이제 이야기인데 제가 각 주에 한번 사건을 하나 인용을 한 게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8쪽인데, 이 사람이 이제 법학 전문대학 교수니까 판례들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분석하는데, 어떤 걸 분석했냐면은, 시인 재판관이라는 얘기를 해요. 재판관은 시인의 감수성으로, 감정이입을 하고, 물론 이제 법이라는 게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되겠지만, 공감하면서 이제 재판해야 되는데 그런 시인 재판관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쪽에 보면은 시인 재판관의 예를 뭘로 드냐면은 허드슨과 파머의 재판을 이렇게 드는데 허드슨은 누구냐면은 이 사람은 문서 위조죄로 은행 강도죄로 실형을 사는 수감자입니다. 수감자 파머입니다. 파머. 그 다음에 거기에 교도관이 이제 허드슨인데 파머가 허드슨을 이렇게 고소를 한 겁니다. 왜 이제 고소를 했느냐, 소송을 했느냐, 자기 감방 안으로 들어와서 수색한다고 하면서 자기 물건을 막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유재산 인정권 이런 식으로 이제 소송을 한 거죠. 결국 재판의 판결은 어떻게 됐냐면은 허드슨이 정당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때 판결은 그렇게 났지만 반론을 제기한 게 누구냐면 스티븐스 대법관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제가 굵은 글씨로 써놨는데 재수의 관점에서 볼 때 공감하는 거죠. 그 사소한 자녀 대사는 노예 인간적 삶을 구분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노예와 인간적 삶을 구분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사적인 편지, 가족 사진, 기념품, 카드 한 팩, 취미용 조립품 또는 일기장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초보자를 위한 교육 자료, 심지어 성경책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값싼 물건들은 제수에게 자신의 과거 속 한 시절과 닿을 수 있게 하거나 보다 나은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모든 물품들이 과연 그러한 적대적인 감시의 소나기에 있는 무제한적 검열, 압수 혹은 훼손의 대상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 파머의 권리를 이제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일단 허드슨이 이겼기 때문에 이 글귀를 쭉 읽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재판관이 법을 다루는 법관들이 법
기술자가 되어서 뭐 법꾸라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공감하고 시인적인 감성을 가지고 타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뭐가 옳은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조금 공적인 담론을 해서 민주주의를 더 앞당기기도 하고 공적인 삶 속에서 정말 사람다운 삶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적 정의, 이 시인 재판관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법대생들, 그 다음에 뭐 의대생들, 인문학 공부를 진짜 많이 시켜야 됩니다. 많이 시키고, 얘네들이 가서 막 외울 게 많으니까, 의대생들 같은 경우는 일본 기초 교양 과목, 뭐 예과 때는, 얘네들은 F 안 받기 위해서만 살짝 이렇게 공부하고, 그죠? 본과에서 아무 필요 없으니까, 뭐 자빠져 자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의사가 되고, 뭐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그 다음에 뭐 검사가 되고, 나라 망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오히려 법관, 이제 그 의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 법관들은 철저하게 인문학 교육시키고, 아까 에르신한테 얘기 나온 것처럼, 뭡니까?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삶,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너희들이 외웠던 지식 갖고, 법으로 이렇게 하고, 뭐 기술 갖고 이렇게 의술을 펼치는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차라리 그런 거는 많아봤자 더 도움이 안 되고, 철저하게 인문학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학교 시스템들이 행정이 이제 그렇게 이제 되진 않죠. 어떻게 보면. 자, 요게 시적 정의고, 두 번째는 카타르시스입니다. 카타르시스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에 나오는 감정의 순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문학 이야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이렇게 문학 이야기를 지금 쭉 하려고 합니다. 세계 이제 3대 비극 작가가 있어요. 그리스의 3대 비극 작가인데, 서양 문화는 그리스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에는 비극도 시작이 되었고, 그리스 수학, 그 다음에 하다못해 올림픽, 그 다음에 그리스 철학, 그 다음에 그리스 민주주의, 뭐 그리스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비극도 마찬가지, 그리스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3대 비극 작가들의 작품, 대표적인 작품하고 이름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일 처음은 아이스킬로스. 이 사람은 대표적인 작품이 뭐냐면, 결박당한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는 흙으로 인간을 빚어가지고 만든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메테우스의 동생 에피메테우스가 어리석게도 신들이 준 모든 이 재능들, 능력들을 새나 뭐 다른 짐승들에게 다 줘버려가지고 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생각한 게 뭐냐면, 야, 이 벌거숭이 인간들이 살아갈 수 없어. 발톱도 없지, 날개도 없지, 사나운 이빨도 없지, 털도 없지. 그래서 제우스의 불을 훔쳐가지고 인간에게 이렇게 준 거죠. 그 대가로 간을 쪼아 먹히는 형벌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럼 여기 비극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비극의 원인, 프로메테우스의 비극의 원인은 신에게 저항한 거죠. 그게 비극의 원인. 자, 두 번째,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은 뭐냐면, 그 당시 테바이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이 돼가지고 사람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에게 찾아옵니다. 오이디푸스 왕에게 찾아와가지고, 왕이시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 전염병을, 이 감염병을 어떻게 해결해야, 이 테이레시아스에게 신탁을 물어보니까 어떤 놈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와 결혼했어. 이 놈을 처단하지 않으면 이 감염병은 사라지지 않아. 그래서 오이디푸스 왕이 그 놈을 찾는데 하나하나 단서를 이렇게 추적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였던 거죠. 뭐 잘 아시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 오이디푸스 왕의 비극은 원인은 뭐냐면 바로 신탁입니다. 오이디푸스가 태어났을 때 너는 네 아버지를 죽이고 네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다. 그 신탁을 받아가지고 오이디푸스의 부모가 얘를 이제 버리는 거예요. 죽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하인이 죽이지는 않고 이제 버렸는데 나중에 양치기가 얘를 키웠고 뭐 이런 게 돼요. 스핑크스의 비밀을 풀고 나중에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자기가 라이오스 왕이 죽은 다음에 남은 그 부인하고 결혼하고 테바의 왕이 되었던 이제 그 내용인데
여기에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의 비극의 원인은 신탁입니다. 신탁. 자, 그러면 비극의 원인이 하나는 신에 정한 것, 하나는 신탁 때문에 요 두 개의 원인하고 세 번째 3대 비극 작가 세 번째 유리피데스의 메데이아는 비극의 원인이 다릅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메데이아는 황금 모피를 찾아 떠났던 아르고호의 영웅, 우리 지금 반지 제왕이 이 모티브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됐는데 황금 모피를 찾아 떠났던 이 이하손이 그 황금 모피를 메데이아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훔쳐가지고 이하손에게 줍니다. 그래서 메데이아를 데리고 이제 떠나는 거죠. 조강지처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 이하손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고린도 왕이 자기 딸하고 결혼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혹해가지고 결혼을 하면서 메데이아를 이제 내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강지처를 내쳤을 때 메데이아가 뭘 하냐면은 그래! 하면서 복수를 하겠어. 하면서 이 고린도 공주도 죽이고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이 비극의 원인이 뭐죠? 질투의 감정. 근데 최근에는 제가 보니까 이 메데이아를 질투로 자기 아들을 죽였던 잔인한 여성으로 분석하면 안 된다. 명예라고 얘기해요. 티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명예. 명예롭게 살아야 되는데 명예를 이하손이 더럽힌 거죠. 그래서 명예가 훼손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복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저는 이게 더 해석이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데 명예든 질투든 이 메데이아의 비극의 원인은 뭡니까? 명예하고 질투 둘 다 감정이죠.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이 두 비극의 원인하고 이 비극의 원인하고 차이가 나죠. 이 두 비극의 원인은 외적 비극이고 여기는 내적 비극. 비극의 원인이 바깥에 있거나 내 안에 있거나 그 차이입니다. 문학에서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을 이렇게 보면 외적 비극이 아니라 내적 비극. 그래서 4대 비극 작가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셰익스피어이죠. 그리스 3명, 그 다음에 영국의 셰익스피어까지 합쳐서 4대 비극 작가인데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아닌 건 여러분 뭐겠습니까? 맥베스, 오델로, 햄릿, 리어 왕, 로미오와 줄리엣. 4대 비극이 아닌 것은 제목이 없는 거. 로미오와 줄리엣.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비극적인 작품인데 로미오와 줄리엣이 왜 로미오와 줄리엣이 4대 비극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감정? 비극의 원인이 어떻게 되죠? 당사자.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 지금 소설 내용 다 아시죠? 저는 옛날에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이 비극 읽히면서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영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연기는 발연기로 해도 되는데 대사는 제대로 이렇게 막 컨닝해서 읽든지 읽으라고. 굉장히 아름다운 문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내용을 제가 다 이야기하는 그렇고 맥베스의 비극의 원인은 뭐죠? 맥베스가 장군이었지만 뭐가 되고 싶어요? 왕이 되고 싶어 해가지고 마침내 덩컨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지만 결국은 맥베스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왕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결국 비극이 생기는 거죠. 오셀로는 아름다운 데스데모나 이 아내에 대한 질투의 감정, 물론 이 부관이었던 이아고가 세치어로 계속해서 마님이 지금 누구하고 바람 핍니다 얘기를 하니까 이 흑인 장군이었던 오셀로가 그 길에 넘어가가지고 막 데스데모나 목을 졸라 이제 죽여버리는데 이거는 결국 질투라는 감정 때문에 비극이 벌어진 거고 햄릿은 뭐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햄릿은 뭡니까?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우유부단한 거. 너무 우유부단.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얘는 계속 막 우유부단해. 복수를 연기하죠. 그래서 자기 이제 삼촌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가 결혼했잖아요. 그죠? 클로디우스 왕입니까?
이 삼촌을 이제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이 삼촌이 기도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놈을 죽이면 천국 갈 거니까 복수를 또 유예하고 굉장히 우유부단하죠. 그래서 서양 문학에서 이 햄릿하고 반대의 인물이 있어요. 행동만 하는 사람. 행동을. 그렇죠. 달려라 돈키호테. 얘는 행동을 먼저 하는 행동형, MBTI E형이니까. 그 다음에 햄릿은 행동은 안 하고 계속 생각합니다. 우유부단함 때문에 비극이 생기고, 리어 왕은 딸이 셋입니다. 저도 딸이 셋인데 막내가 제일 아버지 사랑해요. 근데 아첨하는 말은 하지 않죠. 첫째 딸, 둘째 딸은 아버지 재산 받기 위해서 막 아첨하는 말을 하는데 이 리어 왕의 독선 때문에 자기도 고통받고 막내 딸도 죽고, 그런 리어 왕의 독선이라는 내적 비극 요인. 그죠? 자, 맥베스는 야망 때문에, 오셀레는 질투 때문에, 햄릿은 우유부단함 때문에, 리어 왕은 독선 때문에 비극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다 내적 비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의 원인은 뭐죠? 얘네 둘이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죠. 가문이 문제죠. 가문이 원수기 때문에 외적 비극. 그래서 들어가자는 거죠. 자, 이런 비극을 이렇게 쭉 보면은, 자, 비극의 주인공들을 쭉 보면 신, 왕, 뭐 공주,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장군이자 왕, 장군, 왕자, 왕. 결국 이 비극 공연을 그리스 사람들이 디오니소스 축제 때 쭉 보고, 그 다음에 섹스피어는 글로브 극장에서 노동자들이 쭉 보면서 뭐를 생각했을까? 야, 왕도 저렇게 비극인데, 삶이 저렇고 다 죽는데, 내 비극을, 오늘 나의 아픔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카타르시스 해소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공감의 문학의 카타르시스적인 치유 기능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위대한 비극 작품이 내적 비극, 외적 비극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욥의 비극은 뭘까요? 욥의 비극은. 욥의 비극. 이거는 저도 이게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많이 했었는데, 욥의 비극의 원인은 뭐죠? 욥의 비극의 원인. 내적 비극일까, 외적 비극일까, 뭐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죠? 천상에서 시작했던 원인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조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욥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천상에서 사탄하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욥의 입장에서 보면은, 욥의 그 비극의 원인은, 예? 운명, 비슷해요. 이거를 이제 조금 세련된 문학적인 말로 저는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재론적인 비극. 이게 두 분이 구약하셨다. 물론 이제 구약 성서적으로 보면 좀 다르겠지만, 저는 이 비극 작품, 고대 그리스 비극이나 섹스피어 비극을 쭉 읽으면서, 욥의 비극은 뭘까? 물론 외적 비극이죠. 뭐, 천상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내적 비극보다는 외적 비극이긴 하지만, 결국은 욥의 비극은 존재론적인 비극인데, 그 존재론적인 개념이 뭐냐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천상에서 네가 죽든지 다치든지 말을 할 수 없어요. 그거를 로마서에 보면 그 다음에 그 예레미야에 보면은 무슨 비유를 합니까? 토기장이 비유하죠. 저는 로마서 읽고 예레미야 딱 읽고 토기장의 비유 딱 읽으면서 그냥 뭡니까? 제 안에 막 은혜의 충만이라고 할까? 해소되는 느낌을 딱 받았어요. 루터의 그 종교적인 각성을 저는 그걸 통해서 봤는데, 뭐냐면 욥이 지금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죠? 어려운 사람도 이제 비극을 임하지만 결국 네가 어렵든지 죄인이든 넌 피조물이야. 토기장이가 토기를 예쁘게 만들든지 나쁘게 만들든지 토기장이 마음이지, 그런 네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할 수 없어.
어떻게 보면 뭐 로봇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제가 생각한 이 욥의 비극은 존재론적인 비극이구나. 나는 신이 될 수 없어. 아까 이제 다윗권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내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신이 될 수도 없고 자신의 한계를 딱 느끼는 순간, 피조물이라는 걸 느끼는 순간 그때 정신적인 해방감을 느낍니다.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존재론적인 이 상황이 피조물이구나. 이거를 인정하니까 피조물성을 넘어서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 피조물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 욕망을 추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욥의 비극은 존재론적인 비극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제 안에 막 카타르시스,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은혜를 이제 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 한 5분만 이야기하고 우리 좀 하도록 하죠. 제가 이제 문학 작품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시적 정의, 카타르시스를 이야기했었는데, 이런 문학 작품 핵심은 타자에 대한 공감, 감정이입, 뭐 이런 거겠죠. 상상력을 발휘해서 정의로운 판단을 한다든지, 혹은 정의로운 삶, 덕을 추구하는 삶, 도덕적인 삶, 지혜를 사랑하는 삶, 이런 걸 산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은 종교 인문학의 두 가지 과제로 저는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는 동물적으로 아주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세련되게 종교 인문학의 과제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프란츠 드발 교수의 책 가운데 내 안의 유인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침팬지하고 보노보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유인원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기 두 개가 이제 보노보고 여기 암컷, 수컷, 침팬지, 수컷, 암컷. 이 보노보하고 침팬지하고 약간 차이는 어깨 넓이가 조금 이 침팬지가 좀 더 크죠, 그죠? 근데 얘네들이 어떠냐면 침팬지는 수컷 중심의 엄격한 위계 질서와 잔인한 폭력성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시민 씨가 뭐 침팬지 이걸 얘기하면서 막 정치 연결해가 막 얘기를 하던데, 이 침팬지들은 공격적인 성향으로 싸움을 통해서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고 성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도살자 유인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보노보 얘네들은 같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달라요. 감수성이 풍부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돕는 동료식과 역지사지 그리고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보노보입니다. 특히 얘네들은 암컷 중심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짝짓기를 통해 서로 연대하고 수컷을 경쟁. 얘네들은 이제 모계제 사회를 사는 거고 얘네들은 부계제 사회를 사는 건데 내 안에는 이 유인원의 성격 두 개 다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루트식으로 얘기하면 인간은 의인이자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교인문학의 과제를 동물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보노보의 성향을 다시 일깨우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조금 세련되게 이제 제안하면 다시 이제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면 고대 그리스의 델포이 신전에 아폴론 신전에 보면 이 아폴론이 예언의 신이죠. 태양신이기도 하지만 3대 지혜가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지식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존재한다라는 말,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나치지 않게. 저는 이제 이걸 쭉 보면서 종교 인문학의 과제는 고대 그리스의 아폴론 신전에 다 나와 있구나. 이거를 조금 세련되게 이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외부의 모든 문제 해답은 결국 네 안에 있다. 따라서 먼저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매사에 지나치지 않게 행동하라. 신이 존재함을 명심하고 네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늘 경건하게 살아라. 이게 종교인문학의 좀 세련된 과제라고 저는 제안을 합니다. 뭐 이 정도로 제가 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조금 마치고 또 서로 또 주고받으면서 또 이렇게 더 우리의 논의를 좀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